먼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님을 모시고 보건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치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갖고 20분가량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준석 의원님 소개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컴퓨터과학 경제학 학사를 졸업하시고 국민의힘 당대표, 개혁신당 당대표를 역임하신 이준석 국회의원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님 특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말 너무나도 자세히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사실 정책적인 면에서 의협 차원에서 아니면 또 의사단체 입장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하필이면 또 대기하고 계신 분이 저보다 훨씬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가지고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실질적인 실권을 가지신 우리 박주민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참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샌드위치같이 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공교롭게 그 서부지법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또 본인을 또 항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참 윤석열 정부가 어디서부터 무너졌느냐 이거 생각해 보면요. 일방통행적인 정책들이 참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료개혁이라고 그가 이름 붙인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위협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느린 속도긴 했지만 이제 와서는 국민들의 건강에 실질적인 손실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게 아마 민심 이반의 큰 원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요. 전년도 비해 가지고 동월내 사망자 수 통계나 이런 것을 보면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윤석열 대통령이 시도했던 그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다행히도 우리 국회에서 빠르게 대처해서 사상자 없이 끝났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던져놨던 정책들은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이 왜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했을까? 그것도 상식선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의료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속한 당에 그래도 상당히 강한 지지를 보여왔던 분들인데 왜 그분들의 의사에 반하고 무엇보다도 합리적이지 않은 방향을 선택했을까라고 본다면 첫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무리수를 많이 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라면은 전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의료인들 중에서 특히 의사들의 이중적 지위를 봤다고 봅니다. 하나는 의료인으로서의 그런 의사가 있을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흔히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고소득자 또는 자산가로서의 의사를 바라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의료 정책에 있어가지고 조금 의사들이 불편해할 걸 얘기한다 해가지고 자산가로서 아닌 고소득자로서 세제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과연 우리 버리고 상대당을 찍겠어? 이런 어떤 배짱 플레이 같은 약간 느낌의 선택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의사 중에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은 10만 명에서 11만 명 남짓인데 나머지에 비해 가지고 수가 적은 거 아니야? 이런 아주 피상적이고 아주 간단한 그런 정치 논리로 이걸 접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질적인 게요. 의료인들을 그렇게 타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역대 최대 많은 의사 국회의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빨간당의 국회의원들을 제가 보면 저도 놀랐던 게 보통 의료인 티오로 의사, 간호사, 다 합쳐가지고 한 2명 정도 보통 들어가는 게 정치권의 관리인데 이번에 보니까 서명호 의원님, 임요한 의원님, 안철수 의원님, 한지아 의원님 4분의 의사 국회의원을 탄생시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분들은 의료 정책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그렇게 강한 의견을 또 내지 않았던 이런 황당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의사 국회의원 수는 역대 최다인데 의료인들의 목소리는 가장 작게 들렸던 그런 정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탄핵에 이르러서 보니까요. 저도 예전에 대선 때 공약 만들고 이랬던 적이 있지만은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딱히 그런 어떤 보수적 이념이나 아니면은 보수 정당이 해올 만한 것들, 할 만한 것들을 해가지고 비판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공공의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의 접근이라든지 아니면 의대 증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람되게도 정말 민주당이 한 20년 동안 하고 싶어서 미치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하고 싶어서 미치던 것들을 실현한 다음에 국민 건강에다 위해를 끼치고 결국엔 본인이 탄핵에 이르게 되는, 약간 이건 민주당도 황당할 겁니다. 그토록 하고 싶어서 싸울 때는 안 됐었는데 이 윤석열 뽑아놓으니까 한 방에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좀 우리가 정리할 시점이 왔다. 다행스럽게도 최상목 대행께서 며칠 전에 이걸 좀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지만은 저는 뭐 이번에 조기 대선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요. 저는 최상목 대행이 할 수 있는 건 하겠지만은 조기 대선에서 얼마나 이런 정책들이 진지하게 검토되느냐가 또 정치권에서 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세세한 정책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우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의료 정책에 대해 가지고 표를 던질 때 거의 돌림노래처럼 계속 듣고 돌림노래처럼 계속 정치권에서 프레임으로 던지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수의료, 공공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언뜻 보면 이게 의료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사회 인구 정책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등장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애를 낳을 수가 없다. 산부인과가 없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큰 틀에서 사회 인구적 정책을 들이대기보다는 이 현상을 놓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 정책을 짜야 되냐 끼워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답이 안 나오는 그 그라운드에서 이제 문제를 해법을 내는 거죠. 제가 사례들을 들 때 많이 드는 곳이 경상남도 산청군입니다. 한 분기에 한 어떤 면 같은 경우에는 2명 정도 신생아가 있는 곳에서 과연 산부인과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것이 만약에 출산율이 높아져가지고 2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산부인과를 그곳에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수가 되느냐, 과거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이게 맨날 똑같은 겁니다. 지방에 어떤 특정한 과들이 없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풀 것이냐를 계속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은 사실 그게 해법이 아니면서도 민주당이 하고 싶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실현한 것처럼 뭐 의대 증원 이렇게 나가버리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저희가 아예 프레임이나 발상 전환을 해내는 것이 정치권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외람되지만 전혀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은 지방에 의료 시설이 있는데 우선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지방의 의료 시설을 이용하기보다는 서울로 올라오시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뭐 당연히 환자 입장에서는 권리입니다. 그게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최적의 의료, 최선의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권리인데, 그런 일들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저는 결국 앞으로 지방의료와 그리고 또 나머지 수도권에서의 의료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냐에 대한 고민도 이제 풀어나가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쫓겨나고 2023년에 제가 4달 동안 순천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순천에 살면서 봤는데, 순천에 뭐 당연히 그 상급 의료기관에 대한 요구가 커가지고 여기도 정치권에서 때마다 순천대 의대를 만들어달라라는 요구가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정작 그러면 순천에 있는 분들이 아프면 어디로 가느냐? 화순에 있는 전남대병원으로 가느냐? 아니면 광주로 가느냐? 아니죠. 이미 KTX를 타고 이미 서울로 올라가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죠. 만약에 큰 질병이고 정확한 진단 또는 정확한 처치를 필요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전남도나 아니면 순천 지역의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공공의대나 아니면 이런 것들 확충, 아니면 전남대 의대, 순천대 의대 이런 것들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이미 제시되었던 그런 지역의 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일 것이 거의 명확하거든요. 저는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최근에 들어서 제가 동탄에 자리 잡고 제가 평생 경기도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만, 제가 경기도민이 된 뒤로 화성시면 그래도 좀 사는 동네인데도 동탄에서 가장 요구가 많은 것은 이제 대학병원 유치에 대한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려대학교 병원, 순천향대학교 병원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위정자들이나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 판을 짜면서 잘 몰랐던 것이 뭐냐면은 이게 아무리 의료시설을 지방에 확충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사람이 가야 되는 것인데 이제 의료인들이 동탄까지 오는 것도 힘들어한다 라는 현실을 접했을 때 과연 동탄 밑에 뭘 설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일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선 여기서 또 큰 틀을 보자면요. 대한민국의 의료인들에 대한 처우 문제에 있어가지고 저는 사회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이제 또 아까 말했던 고소득자 프레임이 등장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의료인들이 지금 받는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아주 고소득이냐? 그러면은 통계를 들여다보면은 결국 의료인들이 보통 그 나라의 평균 임금 또는 때로는 GDP 이런 지표에 비해서 한 4에서 6배 정도의 임금을 이제 받는다라고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의사 같은 경우에도 뭐 봉직이냐 아니면 개원이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선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는 없지만은 정치권에서 때때로 이제 그것을 대중 선동용으로 이제 들고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겠죠. 그럼 저는 하지만 이제 우리 의료인들이 그 OECD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4배에서 6배의 평균 임금의 4배, 6배 되는 소득을 얻기 위해 가지고 해야 되는 의료 행위의 절대적 수는 거의 몇 배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위 노동당 그런 단가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런 현실에 대해 가지고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전반의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그 프레임이 등장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그래서 지방의료에 대해서도 이번에 저도 만약에 개혁신당이 만약 저희가 의료 정책을 낸다면은 지방의 지방의료에 대한 프레임 자체를 완전히 전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우선 제가 순천에서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지금 순천에 있는 분들이 의료에 대해서 다른 수요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게 집 앞에 가서 이제 일반 의원이 부족하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진짜 집 앞에 갈 수 있는 안과가 부족하다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정확한 진단을 요구하고 또 나중에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 이런 게 발생한다고 하는데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여기에 있어서 한번 프레임 전환을 위해서 해보려고 한다. 첫째는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진료 행위나 아니면은 또 약을 지급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급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어떤 의료 행위 전반을 놓고 봤을 때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좋은 진료를 받기 위한 행위에 대해 가지고 추가적인 비용을 더 지급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교통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엔 좋은 의료기관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에 대해 가지고는 그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도 정책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 서울로 몰려들고 있는 환자들인데 이 중에 지방 환자들이 상당하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런 환자들을 위해 가지고 순천에 하나, 포항에 하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김천에 하나, 전주에 하나 이렇게 아주 좋은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충하는 것은 예산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암치료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장비를 어떻게 확충하느냐의 문제 같은 것들, 자본의 문제 같은 것들이 크게 대두되는데요. 우리가 무슨 뭐 입자치료기 같은 것들을 그런 중소도시 20만 정도 인구 도시에다가 배치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전혀 수지타산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지금 그런 아주 좋은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들 일부 그리고 또 뭐 일산의 암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교통의 요지가 될 만한 곳들에 그런 특수 병원들을 설립하는 형태로 지방의 그런 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굳이 제가 얘기하자면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면 그렇지만은 전국에서 2시간 내로 KTX나 SRT로 닿을 수 있는 그런 역들이 있습니다. 오송, 광명, 동탄은 경부선과 호남선에서 공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역 옆에는 좋은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게 뭐냐면요. 완전 프레임을 전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의료 집단에서도 해결책을 내놨으면 좋겠는 게요. 정책 제안을 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자꾸 사람을 억지로 지방도시에 내려보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 하에서 과거에 혁신도시 정책도 나왔던 것이고 지금 의료인들에게까지 그 틀이 내려와가지고 지방의대 확충이라는 얘기, 그리고 지방의대를 확충하면서 그거에 대한 조건으로 면허를 분리하자, 뭐 이런 자꾸 파생된 결과에 끼워 맞춘 이런 답들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과연 해법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런 부분 꼭 고쳐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치인들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의료 집단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놓고 그것을 화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런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요, 자꾸 사람을 끌고 내리자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겠죠. 저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정부 조직법에 대해 가지고 진실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뭐 여성가족부 이런 것들이 말초적인 것들이 올라왔었는데요. 사실 그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논의했던 여성가족부 문제는 원래 여성가족부를 이제 떼내 가지고 그 여성뿐만 아니라 이제 노동부랑 합쳐서 노동인권부로 바꾸자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거 복잡한 거 다 빼고 이제 여성가족부 없앤다만 얘기했던 건데요.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도 이제는 한계성을 충분히 깨달으셨을 겁니다. 보건복지부라는 것이 정말 이게 의료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보건이라는 명칭이 사실 의료랑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인데 보건이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이름은 보건복지부로 보건이 앞에 있는데 1차관은 복지 담당이 되고, 이게 이제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다른 부처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이름이 앞에 나온 것이 보통 1차관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 안에서 의료가 홀대받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봤을 때.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복지는 과거에 이제 보건사회부 시절이나 이럴 때는 복지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복지 국가로 가기 전에 시절에는 복지야말로 그냥 배품의 의미였겠지만은 지금 이제 복지는 사실 경제부처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행시 통과해가지고 기재부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배치되고 의료 하나도 모르고 보건행정 하나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배치되는 경향성이 있는 것이겠죠. 전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다가오는 몇 달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명하게 저는 큰 틀에서 의료단체에서도 보건복지부의 분리를 요구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복지라는 것은 기재부가 사실은 기재부 관료 출신들이 와서 관할하고 그러면 기재부의 정신대로 운영되게 되는데요. 기재부의 정신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검찰주의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기재부는 세상을 내가 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기재부의 관점에서는 보통 돈을 아껴라, 옥죄어라, 곡간지기 역할의 관점으로 많은 걸 접근하게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보건정책을 펴면서도 우리나라의 보건정책에서 결국은 옥죄는 형태로 많은 것을, 의사들 돈 많잖아. 의사들 지금 뭐 아무리 노동 강도가 세서 그런 걸 하더라도 절대적인 소득은 높잖아. 뭐 이런 걸로 해서 옥죄는 역할로만 가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보건복지부의 틀 하에서는 저는 의료정책이 제대로 설 수 없다라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큰 틀에서의 강력한 요구점들을 저는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 의사협회나 아니면 여러 단체에서 제시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런 의료개혁을 밀어붙였을까요? 왜 급여와 비급여의 혼합진료를 못하게 한다는 그런 발상 같은 것들을 꺼냈을까요? 결국에는 기재부 논리에 녹아든 겁니다. 기재부 논리에 녹아들었던 것이고요. 저는 그건 왜 그럴까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봤을 때 선거를 아주 한 번의 선거를 치러봤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결국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불필요한 걸 다 옥죄어가지고 나중에 선심성 그런 정책들을 풀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총선 앞두고.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보건복지 쪽 예산 깎아내고 그리고 R&D 과기부에 당장 자기 임기 중에는 그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R&D 예산을 다 쳐버리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이게 제가 왜 이거를 증언할 수 있냐면요. 제가 여당 대표하던 시절에 당정협의를 합니다. 당정협의를 하는 게 2022년 말이잖아요. 2022년 말에 가가지고 제 기재부 장관한테 물어보죠. 아니 2024년에 총선인데 그때까지 재정운용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초반에는
엄청 옥죄고 나중에 풀어가지고 선거 앞두고 분위기 살려야죠. 그게 실제로 제가 당정협의에서 들었던 말이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경제 전반을 못했기 때문에 초반에 옥죄고 나중에도 옥죄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부 운영상에서 이제 더 이상 의료인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그런 복합적인 지위 속에서, 그러니까 의사이면서 의료인이면서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맹목적인 지지를 보냈던 그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뭐 세제 정책이나 다른 것들로 인해서 어차피 민주당을 찍지 못하겠지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을 이제 정치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번 선거에서는 피할 수 없는 아젠다가 아마 AI와 여러 가지 직업군 간의 관계 설정일 것입니다. 예, 저는 당연히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어떤 프레임을 짜면서 의사 집단에게 항상 얘기했던 것이, 의사 집단은 아주 집단 행동으로서 대한민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직역에 해가 가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프레임을 계속 씌워가지고 이제 어떨 때는 악마화를 했죠. 근데 저는 거꾸로 의료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 약사회나 이런 데 가서 약사분들과 얘기할 때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 사실 냉정하게 좀 있으면 젊은 세대가 약사의 업무 중에서 과연 AI와 로봇으로 대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제가. 실제로 지금 이미 약국에 가면은 사실 봉지에 넣어주는 것까지 다 약기계가 해주고 있고, 이제 결국에는 그러면 왜 사람이 필요하죠라고 물으면 복약지도 해야죠,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복약지도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안전을 얘기하는 게 좋지만 사실 스피커만 있으면 가장 쉽게 대체되는 영역인데 그걸 해야 되죠라는 말만으로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 거냐는, 제가 그걸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좀 있으면 젊은 세대가 올라오면서 계속 물어볼 겁니다. 본인들이 약사 자격증이라는 것을 20대, 30대 어느 시점에 듣겠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득을 정당화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할 텐데, 저는 그때 약사 집단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다른 국면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미국에 출장 가보면은 일반 의약품의 상당수를 호텔 로비라는 데서 자판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의약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일반 의약품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지금 만약에 정치인들이 그 자판기 우리도 도입하죠 그러면은 난리 나겠죠, 약사들이. 그래서 저는 그 중간에 어딘가에 타협점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판기라고 하는 것은 호텔 로비나 예를 들어서 어디 지하철역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약국 문 앞에 설치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그 자판기 자체 운영권을 해당 약국이 가져가게 한다든지, 그러면 소득이나 이런 것에는 별 차이가 없겠지만은 실제 국민들이 접하게 될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그런 AI나 로봇으로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의료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정 의료에 있어가지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가 뭐 비대면 진료라든지 몇 군데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이제 의료계에서 양보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맛보기식으로 이제 봤지만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료 단체에서 진취적으로 먼저 이제 논의를 해주실 때 정치권이 그 적정선을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 너무나도 이제 젊은 세대는 과격하게 처음에 이제 질문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건 다 AI가 해줄 수 있는 건데요. 이건 다 AI가 해줄 수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실제 라이선스 비즈니스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그런 방어막이 없이 이런 충격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을 쓰는 작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니면 뭐 화가나 이런 사람들은 내일부터 AI에게 대체되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그들이 이런 의사 직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라이선스 직역에 대해 가지고 그런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아젠다들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 개혁신당은 지금까지 사실 한 1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적어도 제가 어제 신년 할애회에서 반농담조로 앞으로 대한민국 원내 정당 중에서 소속 의원의 33%가 의사인 당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소속 의원의 33%가 의사인 당으로서
저희는 의료인들의 의견을 굉장히 진실되게 반영하는 정당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의료인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결국은 대한민국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온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 틀 안에서는 제가 앞으로 뭐 또 선거하는 과정에서 방금 전에 AI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소 이제 듣기에는 불편하실 수 있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으나 큰 틀에서 그건 저는 논의하고 또 들으면서 그런 논의를 그런 과정을 이끌어가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또 좋은 말씀 주시겠지만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